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선고받은 한 할아버지가 손주의 졸업식만은 꼭 보고 싶다며 버텨낸 기적 같은 일련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태입니다. 올해로 73, 서울 구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퇴직한 지는 오래됐고 특별한 취미도 없이 하루하루 같은 일상. 가끔 손주가 오면 그게 하루 중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올해로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 나 졸업식 때 꼭 오셔야 해요. 라고 말하던 그날, 그 눈망울을 보며 저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자 졸업식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오래 가긴 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내과에 갔다가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말도 그냥 노인네 흉부의 흔한 흔적이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미루다 결국 병원을 찾은 건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엑스레이, CT, 조직 검사까지 정신없이 지나간 몇 주.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김종태 어르신 폐암입니다. 사기입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당장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을 던졌지만 의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폐의 대부분이 침범됐고 간과 뇌에도 전이가 진행 중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길게는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는데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움직임도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을 꺼내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여보 나 폐암이래. 그것도 사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손주 졸업식까지는 같이 버티자.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신을 붙잡게 된 건 손주의 졸업식, 그날이 11개월 뒤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1개월, 딱 그것만 버티자.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날부터 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체력도 약해. 고통이 클 거라고 했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말로만 들었을 땐 몰랐습니다. 첫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이 뒤집히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엔 열이 오르고 이빨은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끌어와 저를 감쌌고 찜질팩을 데워서 제 배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힘들지? 그만둘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직 300일 남았어. 조금만 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는 스스로에게 목표 하나를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자. 그리고 손주 졸업식 날, 그날은 꼭 살아서 걷자.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손주는 매주 편지를 써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졸업식 무대 위에 선 저를 그렸는데 맨 앞줄에 할아버지가 웃고 계세요. 그날 꼭 와주세요.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게요.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식욕은 사라지고 탈모가 시작되고 계단을 오르려 해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 그것 하나 때문에 암이라는 건 몸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정신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병이었습니다. 이쯤이면 됐지라는 말이 수없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럴 때마다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말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졸업식 때 꼭 와야 해요. 그 상상이 제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시작과 동시에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첫날부터 구토가 끊이지 않았고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헬쓱하게 꺼져 있었고 두세 번 빗질만 해도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새벽이면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로 눈을 떴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숨이 찰 때마다 이러다 그냥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병원 가세요? 손주의 해맑은 눈망울을 마주할 때면 나는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응, 병원에서 간식 주는 날이야. 그 한마디에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 넣은 사탕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간식. 나는 그 사탕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녀석 때문에라도 오늘은 버틴다. 아내는 매일같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침대 옆 간이의자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죠. 입맛을 잃은 제게 김을 구워서 고슬고슬한 밥을 말아주며 딱 2숟갈만 먹어봐요. 살자고요, 당신. 그 말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다 눈물이 뚝 떨어지던 날이 수도 없었습니다. 항암제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갑자기 울컥 울음이 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소리를 지르게 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미움을 쏘아오다 조금 식은 걸 주었는데 차가워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괜찮아요. 다시 데워올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자신을 못 견디겠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나쁜 날도 있겠지만 졸업식까지는 우리 함께 가보자고요. 우리 부부는 그날부터 매일 달력에 남은 날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까지 290일, 남은 날 283일, 이틀만 버티면 270일대 진입, 아이처럼 숫자를 세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몸이 휘청이며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내가 달려왔고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CT 결과 두개골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기력은 바닥이었고 탈수 증상도 심각했습니다. 며칠간 수액으로 버티며 입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지치지 않도록 심리적인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 병원 복지사분이 상담을 제안해 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 손주가 나를 기억 못할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 말에 상담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는 평생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는 하루하루를 걸작처럼 살고 계시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은 날을 무조건 버텨내자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자. 그리고 손주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매일 손편지를 한 줄씩 써서 주기로요. 오늘은 밥을 2숟갈 먹었단다. 너 사진 보니까 힘이 나더라. 할아버지는 너 생각하면서 걷기 운동했단다. 손주도 매일 답장을 써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에서 저 혼자 줄넘기 100개 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아빠가 감기 걸렸어요.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 편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항암제보다 더 강한 치료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어제보다 얼굴빛이 조금 좋아 보인다.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얼굴빛 하나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윽고 봄이 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세포의 진행 속도가 일시적으로 멈춘 듯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버티는 것도 이긴 거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체중은 15kg 이상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졸업식 날 손주의 손을 잡고 사진 찍는 상상을 하며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상상은 언제나 저를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시간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의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지쳤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혀는 까슬까슬하게 갈라졌습니다. 속이 메스꺼리는 건 하루 종일이었고 소화는커녕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침대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책상 위에 모아두었던 손주의 편지조차 손에 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이라도 걸어야지. 일어나봐.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점점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주치의는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김 어르신, 지금 이 상태로는 다음 항암 스케줄이 어렵습니다. 체력도 혈액 수치도 기준을 못 미치고 있어요. 사실상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치료 중단. 그 말은 곧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히 제 옆을 지나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세계에서 떠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 안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조용히 편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써온 편지래. 선생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라고 했대. 흔들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학교에 다녀와도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잘 못 나누어서 속상해요. 그치만 저는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지금도 저를 위해 힘든 거 참고 계신 거요. 저는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할아버지, 다시 일어나 주세요. 졸업식 날 꼭 함께 사진 찍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될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남자가, 할아버지가, 인생 후반의 가장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저는 말했습니다. 걸을 거야. 오늘은 2발로. 그리고 밥도 먹을 거야. 손주한테 다시 편지를 써야 하니까. 그날부터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약해 빠진 몸이었지만 산소 튜브를 끼고라도 거실을 돌았습니다. 10분, 20분. 조금씩 걷는 시간이 늘어났고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대신 살아있는 나를 잘 살자는 목표로 소소한 일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 9시엔 햇빛 아래에서 책 한 장 읽기, 낮 12시엔 아내와 손잡고 발코니에서 커피 마시기, 오후 3시엔 손주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 보내기. 이런 계획들이 생기자 하루가 다시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다음 진료에서 혈액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이었고 식욕이 돌아오면서 체중도 2kg 증가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문 경우입니다. 기적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입을 가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적이라도 괜찮아요. 우린 지금 그 기적을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 즈음 손주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졸업식 날 커플 머플러 해요. 제가 직접 뜰게요. 그 아이는 밤마다 학교에서 돌아와 붉은색 실로 머플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반 왔어요. 그 머플러를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다. 이 목도리를 하고 꼭 졸업식장에 가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숨이 차고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기침이 쏟아져도 오늘은 괜찮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아이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아이가 알려주었으니까요. 죽음을 향해 가던 길에서 나는 다시 생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끝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이 하루만큼은 살아있음으로 가득 채우기로 한 겁니다. 졸업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숫자로 셌습니다. 28일 남았다. 이틀만 더 버티면 21대다. 그 숫자는 매일 저에게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숨을 쉬는 것도 힘겹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앞 공원까지 나갔습니다. 햇볕을 쬐고 아내와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한 오한이 몰려왔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으며 몸에서 열이 타오르듯 올라왔습니다. 체온은 39도를 넘었고 산소 포화도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병원에 전화했고 저는 응급차에 실려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암으로 이미 약해진 폐에 급성 염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이 고비입니다. 폐렴은 젊은 사람도 위험한데 환자분은 면역력과 폐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무겁고 머리는 띵했으며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경계에서 저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손주요. 할아버지, 졸업식 고지예요.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목도리도 다 만들었는데. 희미한 눈을 떴습니다. 유리벽 너머 하얀 마스크를 쓴 손주가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직 약속을 못 지켰는데. 졸업식에 가야 하는데. 그날 밤 의식은 흐릿했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내일은 눈을 뜨자. 내일은 숨을 쉬자. 딱 1분만 더 버티자. 딱 하루만 더 살자. 다음날 아침 기적처럼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해열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이틀만 더 버티면 병실로 옮길 수 있다네요. 그리고 사흘 뒤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있었지만 숨이 한결 편해졌고 몸도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그동안 뜨던 목도리를 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빨간색과 회색이 섞인 2줄짜리 목도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마무리는 못했는데요. 졸업식 전날에 같이 완성해요. 둘이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같이 마무리하자. 며칠 뒤 저는 퇴원을 했고 산소통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비틀거렸지만 집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딱 열흘 남았어요. 당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손주의 졸업식 10일 전까지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졸업식 전날 밤 손주와 함께 마무리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꼭 와주세요. 제가 무대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말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꼭 갈게. 내가 널 꼭 안아줄 거야. 우리 둘이 꼭 사진도 찍고 영원히 간직할 그 사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통제를 맞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밤, 가슴이 아프지 않았고 숨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고마운 밤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저는 아내의 손을 빌려 넥타이를 매고 손주가 직접 떠준 목도리를 목에 걸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통을 메고 학교 강당으로 향하는 길, 온몸은 무겁고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손주는 졸업장을 받고 제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서 그 장면을 눈으로, 가슴으로, 기억으로 온전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손주와 꼭 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손주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은 우리 집 벽 한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병세가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암은 제 몸 안에 있고 매일 아침 숨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전 알게 됐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버티는 것이라는 걸.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하루를 더 살아낼 용기가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